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김현정 아닌 김현정이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닝 들으면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뭐 감기 기운이 있긴 했습니다만 목 상태가 이렇진 않았는데 급성으로 후두염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자체 진단인데요. 잠시 후에 병원을 가봐야겠습니다만 목이 너무 잠겨 있는데 뭐 아무리 약을 바르고 어떻게 해도 이게 터지지가 않네요.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께 너무도 죄송합니다. 예, 너무도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예쁘게 내보는데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오늘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연구소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죠. 심판 후폭풍.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벌써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어제 입장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민심은 언제나 옳다, 당이 부족했다,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 시민 여러분, 당원 동료들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예. 그리고 정치를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밝혔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치 계속 할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총선 전에 여러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에 외국 유학 갈 수 있다 이런 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적이 있어요. 정치 계속하겠다라는 입장 그대로 유지한 거고요. 이제 비대위의 비대위 체제가 되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원래 비대위 체제였잖아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분간 당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 참모진도 사의를 표했는데 일단 먼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간섭 비서실장이 대신 읽었는데 한 문장이었어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참모진들이 다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안보실 빼고 모두 다 그 수석급 이상은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간섭 실장 포함해가지고 모든 수석들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건 사의 표명이니까 이제 수용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총리, 수석,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좀 내부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사실 이런 패배를 한 게 지난 총선 때도 있었잖아요. 미래통합당 사례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현재 지도부는 다 좀 무력화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당선인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인들이 차기 원내대표를 미리 뽑은 다음에 그 차기 원내대표가 수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만 내부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당선인들이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선거가 끝났잖아요. 뭐 뒤풀이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캠프 정리하는 데도 있고 뭐 보좌진들 휴가 간 데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 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중진들 중에서도 당권 주자들일 거다. 당권 주자로 지금 꼽히는 사람이 일단 경기에서 국민의힘 2명 나왔어요. 의원이. 네. 한 사람이 안철수, 한 사람이 나경원. 딱 두 사람뿐입니다. 그 2명이 유력한 당권 주자일 것 같고 그 외에 또 누가 거론됩니까? 네. 지금 권영세 의원 서울 용산에 있고 나경원 의원은 서울이죠. 동작을에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3명의 수도권 의원들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경기에서의 두 사람은 안철수, 김은혜. 그렇고 맞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권영세 의원, 윤상현 의원도 거론이 되나요? 그렇죠. 윤상현 의원도 당연히 거론이 되고요. 수도권은 다 거론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특히 권영세 의원은 그 당선 소감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좀 귀에 들리더라고요. 마치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들렸는데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당정 관계가 수직 관계도 아니고 건강한 협력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런 표현을 이미 당선 소감 말할 때 했거든요. 큰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제가 어제 안철수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안 그래도 큰 역할 담당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똑부러진 어제 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 주호영 의원, 그러니까 영남권 대구 의원인데 역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당내에서는 수도권이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뒤늦게 막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일단 걱정하는 얘기는 뭐냐면 더 영남 정당 형태가 견고해질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영남권에서 대거 당선이 됐고 그렇죠. 수도권은 너무도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게 총선에서 질 때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뒤늦게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영남 정당이 지난번에 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당시 대표 시절에도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항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거쳐졌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거는 소장파를 꾸준히 없앤 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당내 주류들이 꾸준히 비주류들을 쳐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실제 총선 치를 때는 밖에 있거나 안에 있더라도 거의 세력이 무력화된 상태였죠. 뭐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 측근들은 지금 뭐 공천을 못 받거나 한 명도 당선이 안 된 상태고, 그렇죠. 뭐 대표적인 반윤계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다른 당으로 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엔 당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좀 뒤늦게 들리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천에 대해서 당시에는 그렇게 큰 반발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 조용한 공천이라는 게 제대로 된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도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선거에서 지고 나면, 크게 지고 나면 그 집안에는 큰 폭풍이 불어 닥칩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분석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요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는 건 뭐 대부분 인정하는 요인인데, 다만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탄핵 때부터 이런 과정들이 좀 그 누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기 시작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영남 의원들이 주류 세력이 됐다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 뭐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 물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보고요. 개혁신당의 행보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개혁신당이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108석 얻었는데 원내 구조는 더 안 좋아졌다 이런 평가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게, 우군, 아군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조국 혁신당 때문에. 근데 우호 세력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민주당은 175석 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이 12석으로 우호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고, 새로운 미래나 진보당이나 혹은 개혁신당도 우리는 야당이다라는 걸 분명히 어제 밝혔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우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은 말하자면 자유통일당이었을 텐데 한 석도 안 나왔고, 맞습니다. 심지어 무소속도 지금 없는 상황 아니에요? 무소속도 없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개혁신당의 포지션이 그나마 중요한데, 개혁신당이 어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사실상 탄핵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을 꽤 많이 썼죠. 어제 이제 뭐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3년 후에 대선 나올 거냐 이런 질문 받았는데,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나, 3년이 확실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오히려 반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단식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처음에는 탄핵 얘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런저런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탄핵까지 이어졌다. 일종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자, 길게 정리해 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뭐 정무적으로도 맞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당이 하려면은 뭐 이를테면은 뭐 보수든 진보든 무슨 연정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개혁신당이 그런 거를 지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야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근데 뭐 연정까지는 예. 그만두고더라도 우호적인 느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섣불지고 불길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우호적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무적으로 좀 잘못된 판단이고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용산이 좀 주목이 돼요. 중앙일보 제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최악의 총선 참패에도 윤 56자 사과문, 용산 레드팀 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입장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에 당내 안팎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아니 왜 직접 나와서 사과를 안 하지? 혹시 이 부분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이관섭 비서실장의 그 대통령의 뜻을 대독한 부분 직접 듣고 오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한덕수 총리, 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거를 대독하는 게 맞느냐.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이 현실 인식이 지금 떨어진다. 그래서 용산에 대해서 뭐 레드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추후에 기자들한테 윤 대통령이 따로 메시지를 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마치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에. 아니 그러니까 뭐 따로 메시지를 내시는 거는 뭐 알겠는데 직접 나와야죠. 그러니까 제 뭐 여당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왜 직접 안 나오지?
뭐지? 이거 지금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더 빨리 움직이고 직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직접 아하. 사과를 하려면 직접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불통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대통령이 뭔가 직접 뭐를 하지 않고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좀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뭐 몇 개 이제 기아 사설과 칼럼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조선일보는 양상훈 주필이 이제 쓴 칼럼인데, 대통령이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 부부가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직격을 했고요. 남은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단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게 좋겠다. 칼럼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탄핵 추진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 조국 어제 이제 대표가 네. 이제 서초동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의 마지막 주어진 기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하라는 거예요. 수사 안 하면은 우리는 특검 발의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지금 다 이제 특검으로 해서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이런 취지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면 특검으로 가기 전에 이미 고발은 들어간 상태니까 검찰이 나서서 직접 소환 조사를 해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명품백 수수 사건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관련된 사람들이 다 1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항소심하고 있는데 아예 기소를 할지 여부조차 안 하니까 검찰에서도 그래서 이제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류가 있다라는 뭐 이런 뭐 얘기까지 지금 뭐 뒤숭숭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한국일보 뭐 사설 제목은 윤 대통령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 불통국정 풀어라. 경향신문은 사람과 생각 다 바꾸고 협치하라.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 칼럼은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꾸라는 성남 민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식물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당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이제 이러저런 제안들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가지 방안이 하나 나왔는데, 근데 향후에 전당대회를 어쨌든 치러야 되잖아요. 네.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당원 100% 룰로 돼 있거든요. 네. 이거 민심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체제 들어와 가지고 당원 100%로 바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심 색채를 많이 지우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김세연 전 의원이라고 네.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혁신파죠. 유승민계이기도 하고. 부산의 소장파 의원이죠. 맞습니다. 지난 총선 때 21대 총선 때부터 이미 불출마를 했는데, 이 김세연 전 의원 관련된 주식이 어제 22.88%가 오른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굉장히 급등했는데 뭐 요인은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비윤계 쪽에 시선이 쏠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이 주식이 왜 인상적이냐면, 예전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터졌을 때도 네. 거의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마찬가지로 좀 정치적으로 연동이 돼 있는 주식이 일부 있는데, 그런 정치 요소가 테마주군요. 완전히 그런 주식은 아닌데, 원래 최근에도 뭐 좋긴 했었는데 어쨌든 어제 크게 올라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또 이제 국민들이 일부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지금 뛰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당내 상황, 여론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다, 그런 말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 대통령한테 탈당 요구까지 할까? 그 정도 선긋기를 할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 기자? 당선인들이 좀 움직여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좀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되기 전에 예. 탈당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출마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추후 상황을 보고 대통령실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라고 보면은 그런 목소리 충분히 나올 거라고 당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질문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질문거리는 오늘 2부 뉴스게임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고, 뉴스연구소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 175대 108대 12. 총선의 최종 결과를 다시 말씀해 주시네요. 네. 어제는 선관위 계산이 안 나온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숫자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민주당하고 민주연합이 합쳐서 175석. 그러니까 민주연합이 어제 예측치보다 한 석이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90석에 국민의 미래가 18석. 그래서 108석인데 어제 예측치보다는 국민의 미래 한 석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은데 조국혁신당이 12석, 그리고 개혁신당이 총 3석이 나왔습니다. 뭐 이외에 새로운 미래랑 진보당이 각 한 석을 가져갔고요. 그렇죠. 요약을 해보면은 범야권이 192석, 여당이 108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네. 개혁신당을 범여권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범야권은 189석에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이슈 이게 좀 선거에 많이 연동이 된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분당 가불이 모두 국민의힘이 이 어려운 시점에도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집값이 높다라고 지정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마포갑, 동작을, 도봉갑 여기 서울에서 차지를 했는데 물론 이제 도봉갑 같은 경우에는 뭐 후보 개인기가 컸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긴 합니다. 김재섭 당선자. 네. 그런데 서울 지역에선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아졌다.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반면 동시에 좀 비관적으로 보는 거는 그만큼 경기도하고 인천은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경기 지역에서도 집값이 비싸다라고 하는데도 서울의 웬만한 곳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울만큼 뭐 이게 집값을 기준으로만 한다라면은 서울만큼 집값이 높은 데가 아니라면은 경기도에서 이기가 어렵게 된 구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기 시작하고요. 자, 첫 번째는 부동산, 집값과의 연관성. 두 번째 특성은 뭔가요? 세대예요. 이제 세대인데 기존의 나이대로 구분하기가 이제 좀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양당에서 들립니다. 어떤 건 얘기죠? 지난 5월 5일하고 6일에 이제 실시됐던 게 사전 투표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왔던 유권자 나이대가 60대거든요. 그렇죠. 60대가 제일 많이 오고 그다음에 50대가 많이 온 건데 아주 예전 기준으로 보면 60대가 사전 투표에 많이 왔다. 이 얘기는 국민의힘이 와 좋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평가에서도 이 60대의 진보층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40대가 다 진보층이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2030 남성들 중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꽤 많았는데 이 30들이 40으로 일부씩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4050이라고 이제 진보 지지층이라고 불렸었지만 50세대 일부가 이제 60세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나이로 좀 비교해서 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기류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역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봐야 되는 게 삼지대잖아요. 그렇죠. 삼지대가 거의 뭐 어려워졌어요. 거의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그림이 맞았는데 그 와중에 조국혁신당이 잘 됐죠. 근데 특히 정당 득표율을 보면은 24.55%인데 2위인 더불어민주연합하고 2.4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대 양당 위협할 정도가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1위를 한 지역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네. 광주, 전남, 전북 1위. 여기서 1위 한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종에서도 1위를 했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로 분석하세요? 굉장히 그냥 정당 득표율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의미로 보자면은 이게 거대 양당의 힘을 몰아주고만 싶지는 않다.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정권 심판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당이 확 몰린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줘야지만 정권 심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표가 몰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이거 막아야 돼 하면서 국민의힘에 몰리면서 지금 무소속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대 양당에 몰렸는데 그런데 그 근간에 보면은 거대 양당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와중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정당 여기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그 겁니다. 가운데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도 있었지만 개의 돌풍이 처음 불기 시작한 게 조국혁신당이었고 그럼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 이쪽으로 그 뜻을 몰아줘야겠구나 뭐 이런 표들이 좀 모였다고 그렇죠. 볼 수 있죠.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건 양당은 싫지만 그래도 정권 심판을 하고 싶어.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새로운 미래는 사실상은 뭐 민주당 의석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이번 총선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특성들 좀 짚어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보론을 하자면은 자 2000년대 뭐 2010년대까지는 회사에 가면은 이제 차장 뭐 이제 과장 차장까지는 진보, 이제 부장님부터 이제 보수였어요. 지금은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이 가장 진보적입니다. 뭐 진보 대학생이라는 뭐 약간 조롱 섞인 얘기도 있는데 이제 보수 찾으려면 사장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호트 효과, 연령 효과가 아니라 이제 세대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의 40대 그리고 50대 뭐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강한 그 X세대 뭐 이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데 이들이 그대로 민주당 지지 성향을 지금 나이가 먹어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인구가 1970년생이 이제 100만 명이 태어나고요.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비슷하게 이제 90만 명, 95만 명 이렇게 다 태어나면은 이게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분포가 많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총선은 254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 정당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의 의석수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호남도 좀 줄기는 했지만은 여기가 원래 더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수 정당이 우위에 있었던 거는 영남에서의 의석도 많고 거기도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그런데 지금 한 1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수도권 특히 이제 이 경기가 거의 20석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다 가져갑니다. 2020년에 미래통합당이 7석 경기도 가져갔거든요. 네. 이번에 국민의힘
국민의힘 6석 가지고 갔습니다. 6석 그러니까 가져갔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야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중대선거구제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는 뭐 이런 거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이제 뭐 여기 이쪽에서 논란이 있어요. 무슨 논란이 있냐면은 여기를 제3지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3지대라고 하면은 보통은 진보와 보수 사이의 중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양당을 다 거부해야 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과 척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아예 제3지대의 정의 자체를 다시 내려야 될 필요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은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좀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될 주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눈에 띄었던 게 부산이에요. 사실은. 부산이 지난번엔 민주당이 3석이었는데 이제 1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를 보고 이제 해석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수 결집이 돼가지고 막판에 200석 얘기가 나오니 막아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부산에 뭐 보수화 얘기도 나오는데 다만 그거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게 2020년 때 민주당의 부산 지역의 득표율보다 이번에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는 민주당 출마자들이 한 40%, 41% 정도 얻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거의 45%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 부산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접전 지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접전 지역이 한 표라도 이기면은 그 이긴 당이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의석수는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득표율을 다 통통통 털어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거의 반반. 이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양분이 돼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당도 오만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어쨌든 부산은 예전부터 밸런스 패치로 유명을 한데 미래통합당이 뭐 이제 완전히 망할 것 같으니 그때 원래 2016년에 민주당 의석이 5석이었는데 오히려 3석으로 줄고 지금은 더 위기니까 1석까지 줄어들고 이런 집단지성이 발휘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어느 당도 이제 오만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벌써 그런 걱정들 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대승하고 나서 의원들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정 의원들이 꼭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의원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일부는 조금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고 그다음에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승을 거두고 나면 역풍이 꼭 불게 마련인데 이번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또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들도 이미 민주당이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메이슨 판결. 미국계 펀드 메이슨이 우리 정부에 제기했던 소송 이야기입니다. 네, 작년에 국제 중재를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에다가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2015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죠. 그때 자신들이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합병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 달러를 달라. 우리 돈으로는 한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건 뭐냐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이재용 회장이 그룹 승계하려고 불리한 비율로 정했다라는 거고요. 당시에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미쳤다. 이게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거 인용해가지고 이제 소를 낸 거고요. 결과적으로 2억 달러 중에서 16%가 어제 인용이 됐습니다. 네. 3,203만 달러를 우리 정부가 여기에 줘야 된다라고요. 하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438억 원인데 지연이자도 줘야 되고 소송 비용도 줘야 되거든요. 이거 다 합치면 한 800억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이거 비슷한 내용들이 앞서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언 매니지먼트도 똑같은 내용으로 중재 제기했고 그다음에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부분은 뭐 김준일 평론가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엇이 이겼으니 이제 메이슨도 이긴 거고 그런데 이제 정부는 주장을 하는 게 이를테면 국민연금의 행위가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모든 뭐 재판 결과 이런 게 다 인용이 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승소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